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찐이야. 네, 항상 전태진,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출근길 주식 힘차게 파이팅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은희님, 인상파님, 전소연님, 행복한나님, 송미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월요일 날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인데, 뭐, 비도 오고, 글로벌 매크로 환경 뭐 좋은 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 안에서 좋은 거 많이 찾아보고, 화이팅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네, 샤로님 안녕하세요. 윤나만님 안녕하세요. 에너지 포션님, 지니투님, 마리텔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네, 완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그리고 7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남재훈님, 라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찐이야, 신나게 출발해놓고, 이건 제 몫이죠. 네, 일단 괜찮고요. 여러분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여러분들 매일 찾아뵐 건데, 매크로 환경, 뉴욕 증시, 미국 증시와 함께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향방,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급등기가 있는 종목들, 급등주 하면 전태진, 테마주 하면 전태진, 주식하면 전태진. 네.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봄바람님, 러쉬님, 민미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봐야겠죠. 네, 삼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찾아뵐 거예요. 자, 일단 다우지수, 그러니까 뉴욕 증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피해갔네요. 우리 JGS님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괜히 또 제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 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 공격적인 매매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발 멀리서 관망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그 금요일날 지수가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찌됐건 제가 드린 말씀대로 대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이죠. 잘 피해가셨다고 한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이니까 저는 당분간은 조금 더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당장 오늘 내일만큼은 조금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시황이나 급등주, 뭐 테마주나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제 유튜브에도 자주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유튜브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죠? 조댓구 R 그리고 또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79%,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3%, 그리고 S&P 500도 마이너스 1.1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미증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조금 중요한데 마이너스 2.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뉴욕 증시는 이제 위험 회피 심리죠. 안전자산 쪽으로 좀 수급이 심리가 몰리면서 동반적, 그러니까 3대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렸습니다. 근데 왜 밀렸어요, 여러분들? 왜 밀렸을까요?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뭐 방산과 정유사들의 뭐 주가가 상승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항공과 여행 관련 또 주식은 또 밀렸습니다. 이스라엘 이란이 이제 무력 충돌이 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네, 17년 됐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국제 유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얘네가 싸우고 유가가 높아졌는데 뭐가 문제일까? 연준이에요, 연준. 우리가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연내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면 2번 인하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지켜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월 텍사스유 WTI도 올랐고 브렌트유도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테슬라 정도만 한 1.9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라클도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그 외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를 같은 경우도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 좋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좋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죠? 미국 중동 긴장 고조의 이라크 대사관 일부 인력 대피 준비. 이때만 해도 공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중에 공격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쵸? 제가 지난주 이것까지 이렇게 금요일 날 아침까지가 딱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근데 결국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을 했고요.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같은 경우도 72.98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브렌트유도 74.23달러에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최근에 헤드라인 기사 보면은 여보 지금 기름 넣어야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국제유가라든지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좀 해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전에 겪었던 것처럼 유가라든지 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압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뭐예요?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에는 상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 13일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 13일이에요. 72.98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유가 상승폭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유가가 올랐으니까 기름값 오르겠네, 짜증나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유가가 결국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미국 연준의 금리 스탠스, 즉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게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을 거고요. 피해를 받는 섹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당연히 우리는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맞죠? 우리는 주식인이잖아요. 피해를 보는 종목은 피하고 수혜를 보는 종목은 당연히 가져가야겠죠. 특히나 이거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이제 10달러 인상할 경우에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혜를 보는 섹터, 피해를 보는 섹터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정유사, 석유화학 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 배럴당 10달러 인상할 경우에요, 정유사 같은 경우는 영업장부상 재고평가이익이 약 2,500억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에서 15% 감소를 하게 돼요. 그쵸? 그러면 유가가 10달러, 지금 배럴당 10달러라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20달러씩 급등해버리게 되면 수혜를 보는 종목과 피해를 보는 종목의 갭이 상당히 커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유가 변동성의 핵심 변수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입니다.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이 나고, 그리고 물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번 터졌을 때 이 호르무즈 봉쇄에 대한, 해협 봉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됐어요. 물론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그쵸?
산업계, 특히나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싸우게 되면서 산업계에 대한 우려를 보자면 일단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부담이 되겠죠. 두 번째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류비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동에 있는 현지 법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급증을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 중동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나 혹은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주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폭 39km, 100m에 불과한 크지 않은 해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요 산유국인 걸프 연안 국가로 가는 유일한 해상 국로예요. 운송로예요. 그래서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 및 석유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에 달하는 양 규모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의 이제 하루 원유 소비량이 한 300만 배럴인데 이 중에서 약 80%인 250만 배럴 정도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혹은 여기를 지나가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에 좀 주목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2018년에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재개했을 때 이 호르무즈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JP모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란이 중동 지역 원유 수송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유조선을 공격할 경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입니다, 여러분들. 퍼센트가 아니고.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유업계가 재고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정유업계도 추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요 소비 심리가 위축돼가지고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테마주 좋아하시는 입장에서 위험했다고요? 그리고 군사드론 쪽으로 가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테마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특히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또 개별주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잘 피하셨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란이 공격을 멈추며 보복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최신 업데이트되는 기사를 빠르게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 스탠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갈 건지, 그리고 지금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인가요? 혁명수비대인가? 혁명수비대 그쪽은 국가적 복수는 지금 할 것이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상을 좀 잘 보긴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미국 이란 협상. 지난주 금요일날, 일요일날 이루어지는 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공격을 멈추면 분명히 그 보복을 멈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약간 정신승리하는 느낌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공격을 멈춘다면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과 핵 협상 취소된 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란의 그 핵무기 획득을 방지하는 어떤 협정에도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다만 협정 목적이 이란이 그 합법적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적 핵 개발을 빼앗는 거라면 그런 협상에는 준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란 민간인 대피를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인 공격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근데 웃긴 건 제가 캡처를 하나 했는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캡처된 부분들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제 이스라엘 지수는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한 마감을 했어요. 강보한 마감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 지수가 왜 올라갔는지 아시는 분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결국 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입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협상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거는 지금 제가 준비된 내용은 아닌데, 아까 그 이스라엘 지수를 보다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개입 발언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근데 웃긴 건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는 평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여러분 왜 어이가 없는 줄 아세요? 자, 트럼프 대선 후보 당시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당선 시 한 달 안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쵸? 한 달 안에 끝낸다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결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이란을 해결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추후 내용들을 좀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여기 잠깐 이어서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됐을 때, 심해졌을 때, 심각해졌을 때, 부각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방산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게 되면 어떤 거 보셔야 돼요? 해운주. 그쵸? 해운주하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 물류 관련된 쪽을 보셔야 됩니다. 운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석유 관련된 종목들 혹은 LPG. 그죠? LPG 같은 경우, 액화천연가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건데, 대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좀 강하게 마감을 했던 S오일,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쫓아가세요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됐을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체크를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산주, 라인님 맞습니다. 쇼맨십이 상당히 강해요. 그쵸? 미국은 넘버원 국가고 일단 1기 행정부 때 잘 했던 부분들 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금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이란을 해결한다? 일단은 시장이 그걸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를 좀 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스탠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잽으로 날릴 건지 카운터를 날릴 건지 아니면 잽 날리고 카운터 날렸더니 또 이란이 할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방산주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전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산주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갔을 때는 빅텍, 스페코 이런 작은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성하이텍 실제로 최근에 매매를 또 승부를 봤었던 대성하이텍도 있고 한일단조, 풍산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풍산은 특히나 증권사에 있는 리포트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체크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해운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부분이 부각됐을 때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올라가주는 흐름들 보여줍니다. 대한해운도 마찬가지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는 우리 테마주 좋아하시는 JGS님 계셔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라든지 이런 HMM. HMM은 개인적으로 해운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호르무 취업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그 이전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피해를 보는 건 뭐예요? 석유화학, 애경케미컬, 롯데케미컬. 제가 롯데케미컬이기 때문에 애경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해드려야 좀 이해가 좀 편하실라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거고, 트럼프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하나 더 제가 신뢰를 떨어뜨린, 제 신뢰를 못 받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과 그 런던 무역 협의에 상당히 좋은 것들만 나왔습니다. 기사에서. 근데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그 군사용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게 좋은 이야기, 결국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디테일하고 딥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지만은 또 않았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갈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륨을 포함해서 군사용 히토류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당시 협상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은 각종 제조업에 필요한 이 필수적인 히토류 수출 통제를 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중국이 미국 기업의 이 히토류 수출 신청을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일부 승인은 또 이루어지긴 했어요. 근데 보면 방금 말씀드린 사마륨, 이 군사용 히토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 수출을 통제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륨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트 엔진 근처의 센서 혹은 구동장치,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라고 합니다. 사마륨으로 만든 자석이 고온에서 자력을 상실하는 다른 히토류 자석과는 다르게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F-35 같은 최신 전투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히토류라고 해요. 또 열이 많이 발생하는 이 고출력 레이더에도 사마륨 자석이 이용된다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사마륨을 포함한 이 군사용 히토류는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언제든 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8월 10일 휴전 시한으로 설정을 했죠. 설정하고 무역 현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인데 중국이 히토류라는 카드를 또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순순히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카드보다는 중국의 그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여지껏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가장 큼지막한 이슈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해지면 봐야 될 게 섹터들도 말씀드렸어요. 해운주, 그리고 방산주. 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방산주, 해운주. 석유화학 종목은 웬만하면 피해야 된다. 단기적인 이슈를 봤을 때.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 자, 이제 국내 증시 봐야죠. 이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정부 정책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말간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추가적으로 이 헤드라인은 단독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단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는 민생 경제,
활성화, 경기 부양입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예요, 요거. 세 번째입니다. 가계 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경제, 지역,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웃긴 건, 웃기다고 하긴 그렇고,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그 보편정액, 지급입니다. 지급이에요. 자, 지급 대신에 선별 차등 지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국회에서 지난달 1일이죠. 13조 8천억 규모의 1차 추경 편성을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에 약 모두 33조 8천억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것까지는 말씀드리고. 네, 행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유튜브도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세요. 일단 좀 추가적으로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1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 2차 추경이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다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선별적으로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식인이에요. 우리는 주식인이고, 이 소식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봐야 될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뭐예요? 결국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화폐예요. 지역화폐. 혹은 소비 쿠폰 이런 겁니다. 돈으로 입금을 하진 않을 겁니다. 결국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코나이라든지 쿠콘, 웹캡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거든요.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지역화폐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될 경우에는요, 당연히 이런 쪽의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움직일지 아닐지는 나중 문제고, 이 이슈가 나왔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 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 이 전쟁이라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누군가에겐 고통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수가 그래도 나중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글로벌 매크로 환경, 미중 무역 완화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새 정부가 들어섰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좋았는데,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투자자 예탁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13일 기준으로 지금 62조 9,444억 원 정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외국인 자금도 최근에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에 있다라는 점,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도 늘어났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찌됐건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기존의 대장주였던 종목들도 있을 거고, 새롭게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증시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권주, 그리고 혹은 뭐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쵸?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주도주, 대장주가 순환매되는 부분들 보셔야 될 거고, 이슈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제이제스님, 감사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이 좀 단기 변동성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하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오는 8월 예정된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MSCI 정기 리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편입 유력 후보로는 LIG 넥스원, 두산, 현대건설, HD현대 마린솔루션, HD현대, 미포 이런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유력한 종목들 보시면요. 방산,
조선, 지주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증권계 업계에서도요. 이들이 속한 섹터 중심으로 수급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MSCI 그 지수 편입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조선, 방산, 지주회사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걸 보셔야겠어요? 조선, 방산, 지주 그리고 좀 더 확장해가지고 원전까지 해서 보시면 좋은 수익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MM 학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하루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 차분하게 관망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적극적인 매매를 오늘 하기보다는 오늘까지는 좀 시장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테마나 급등주 혹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시 제 또 개인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7시 반 이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비가 옵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